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래식 무기고로 돌아왔습니다. 와, 진짜 엄청나게 오랜만에 클래식 무기고네요. 네, 진짜 마지막 클래식 무기고 언제인지 생각도 안 납니다, 저도. 하지만 이제 슬슬 클래식 무기고도 다시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클래식 무기고는요, 센 놈을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바로 2차 대전 최고의 화포이자 독일군의 만능 대포 88mm 대폭격. 독일명 아흐트. 사실 진짜 독일식으로 한다면요, 이 88mm가 아니라 8.8cm로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세대는 이게 88mm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익숙하기도 해서 그냥 이걸로 할게요. 그래서 오늘 그냥 88mm 부를 테니까 괜히 따지 걸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88mm 포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그 88mm 포, 요거는 어떻게 태어났나요? 때는 1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비행기가 나오기 시작했죠. 이미 위협적인 무기가 됐어요. 왜냐하면 1차 대전 때부터 비행기가 막 손으로지만 폭탄 떨어뜨리고 날개 밑에도 폭탄 떨어뜨렸다고. 이제 1차 대전 때부터. 특히 전쟁 후반에 뭐가 나왔냐? 폭격기가 나와요. 폭격기가 나와서 벌써부터 독일 공업지대에 큰 위협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나오기 시작했었다고요. 그러니까 물론 전장에서는 폭격기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이제 전투기도 알짱알짱, 정찰기도 알짱알짱 거리니까 하늘에서 무조건 뭐가 알짱거리는 건 보기 싫었어요.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고. 그래서 이것들을 잡아낼 대공포가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 기존의 야포를 좀 고각으로 올릴 수 있게 이렇게 개조해서 썼는데, 이게 뭐냐면 비행기가 낮은 고도는 그나마 어떻게 해볼 만한데 높은 고도로 올라가면 이게 안 됐거든. 그래서 보다 높이 있는 애들도 맞출 수 있는 좀 특화된 대공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만들어졌겠죠. 이렇게 해서 개발된 게 바로 플렉 16 88mm 구경의 대공포였습니다. 근데 이때 대공포는요, 그리 많이 생산되지도 않는데다가 1차 대전이 곧 끝나버리면서 더 이상의 발전을 못하게 됐어요. 더욱이 독일의 패전으로 맺어진 베르사유 조약에서 독일의 대공화기 개발은 완전히 금지당했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독일이 어떤 나라예요? 조약이 있다고 순순히 지킬 애들이 아니었죠, 당시에는. 그치? 특히 독일의 최대의 이 무기 제조회사 크룹사는요, 이 잔머리가 굉장했습니다. 스위스와 스웨덴, 특히 스웨덴의 보포스사의 지분을 사들여가지고요, 그곳에 독일인 기술자들을 보내서 대공포 등 조약으로 인해 금지된 무기 개발을 진행시켰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이들은 완전히 새로운 대공포를 만들기로 했죠. 이것이 바로 88mm 대공포 전설의 시작이었습니다. 개발은 1920년대부터 30년대 초반까지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1932년에 이르면 독일 육군에게 비밀리에 성능 시험을 보여줄 정도였어요. 그리고 1933년 마침내 히틀러가 집권하자 독일이 베르사유 조약에 얽매이지 않고 재무장할 것은 분명해졌습니다. 그래서 독일 육군도 더 이상 눈치를 보지 않고 크룹이 진작에 개발해냈던 88mm 대공포를 플렉 18이라는 이름으로 채용했죠. 다만 이 플렉 18이라는 이름은요, 이때만 해도 독일이 조금은 불안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플렉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 이게 블랙베어 캐논엔 이런 뜻이래요. 여러분 독일어 잘하시는 분 제대로 된 발음 끼워 좀 써주세요. 근데 이게 독일어로 대공포래요. 그래서 이 대공포의 약자가 플렉이에요. 근데 이 18은 뭐냐면, 한마디로 여러분 유럽제 무기에 이제 이런 숫자 붙는 거 대부분 그게 개발된 연도거든. 그래서 한마디로 이 포가 1918년에 개발됐다는 뜻인데, 근데 사실 이거는 1920년대 후반에 개발됐거든요. 그런데 왜 이 18이라는 숫자를 붙였을까? 실은 이때만 해도 베르사유 조약을 위반할 일이 없다고 독일이 막 우겼거든요. 우리는 계속 지키고 있어. 뭐 비밀리에 만든 거 없어. 뭐 이랬었거든. 그런데 요거를 이제 하면서 플렉 28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18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건 무슨 뜻이야? 1918년에 개발한 건데 이제 쓰는 것, 이런 뜻으로 붙인 거예요. 물론 이제 오래지 않아서 눈치 볼 필요가 없게 됐지만, 일단 한번 붙인 이름 바꾸기 귀찮잖아. 그래서 그냥 졸지에 그냥 플렉 18, 즉 1차 대전 때 개발된 물건,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요 이름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이 88mm는 어떤 대공포였나요? 근데 이 플렉 18은요 매우 상식적이지만 우수한 디자인의 대공포였습니다. 포 자체는 십자가 모양의 받침대 위에 얹어져서 상하 좌우로 자유롭게 돌 수 있었고요. 받침대의 좌우 다리는 접은 뒤 포 전체의 앞뒤에 바퀴를 붙이면 쉽게 이동할 수 있었어요. 물론 전체 무게가 이게 바퀴까지 다 하면은 이게 한 6.7톤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동은 보통 트럭이 아니라 18톤 하프 트랙 견인차, 보통 이제 SDK FZ8이라고 하는데 요거로 이제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그 시대에 비슷한 성능을 가진 다른 대공포들에 비하면 굉장히 가벼운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프 트랙이 견인식뿐만 아니라 이 하프 트랙 위에 얹은 개조 차량도 있었어요. 실제로 영국의 동급 대공포인 3.7인치 대공포는요 한 3톤 가까이 무거웠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때 그 중량 절감을 잘한 거죠. 아무튼 이렇게 가벼운 무게와 처음부터 잘 고려된 야전 운용성은요 88mm를 명포에 반열해 오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실 영국과 미국의 대공포에 비하면요 야전 운용의 편의성은 매우 뛰어났습니다. 이게 게다가 이런 야전 적응 능력이 이 포를 원래 용도가 아닌 외도로 쓰는데 도움이 되기도 했죠. 이 얘기는 제가 나중에 해드리겠습니다. 포 자체의 성능도 굉장히 우수했습니다. 숙련된 요원들의 조작이라면 1분에 15발에서 20발씩 사격도 가능했습니다. 특히 폐쇄기는요 스프링의 힘에 의해서 포신이 후퇴할 때 자동으로 열려서 탄피를 탁 배출해요. 그렇기 때문에 재장전 속도가 굉장히 빨랐습니다. 그리고 10.4kg의 대공용 고폭탄을 초속 820m라는 빠른 속도로 발사할 수 있었어요. 덕분에 포탄의 도달 고도는요 최대 9.9km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포를요 지상 목표물에 쏠 때는요 14.8km까지 사정거리가 나왔어요. 이 사거리 덕분에 플렉 18은요 필요하면 야포 대용으로도 쓸 수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설계상으로도 우수한 부분이 여러 있었어요. 포신은요 이게 바깥쪽하고 안쪽이 이중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쏘다가 이 포신이 마모가 되면 마모율이 높은 안쪽만 바꾸면 됐었죠. 이 플렉 18은 곧 개량형인 플렉 36으로 진화하게 됩니다. 우선 이동용 대차, 그러니까 바퀴 달린 곳이 이 부분이 바뀝니다. 플렉 18에서는 앞과 뒤에 대차에 달린 타이어 숫자도 다르고 포신 지지대도 앞쪽에 있었지만 플렉 36은요 앞뒤 모두 한편에 2개씩의 타이어가 달렸고요 포신 지지대도 앞뒤로 설치가 됐습니다. 즉 앞뒤가 같은 대차였기 때문에 이동 준비 작업도 편해졌고요 수리도 쉬워졌어요. 특히 이동 상태에서 사격 상태로 옮기는 과정이 플렉 18보다 빨라진 것은요 전격전을 준비하는 독일군에서는 매우 유리한 특징이었죠. 게다가 플렉 36부터는요 이동용 대차로부터 포가 불리지 않은 상태에서 급한 대로 사격이 가능해져서요 유사시에 대한 대처가 더 쉬웠습니다. 플렉 36은 포신 부분도 개량됩니다. 원래 이게 플렉 18은 이게 포신이 2부분으로 나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게 3부분으로 나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실 하나의 포신이라도요 부분에 따라서 마모율이 다릅니다. 특히 대공포처럼 발사 탄수가 엄청난 경우에는요 포신 교체 주기가 짧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들 때 좀 번거로워도 3부분으로 나눠 자주 마모되는 곳만 교체할 수 있게 하자 이렇게 했어요. 이것이 생산성은 조금 떨어져도 그러니까 이게 3부분 나눠지니까 생산성 조금 떨어져도 대신 자원 절약이라는 면에서는 꽤 유리한 결정이었죠. 그리고 오래지 않아 또 다른 개량형인 플렉 37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포수가 포를 움직이는 데 참고하는 방향 표시기가 개량됐어요. 당시의 대공포도요 이미 비행기를 포수가 직접 눈으로 보고 쫓는 게 아니라 사격 통제 장치가 지시하는 방향과 각도에 맞춰 포를 움직이는 시스템으로 운영됐었습니다. 바로 이런 정보를 포수에게 지시하는 방향 표시기가 보다 직관적인 시계바늘 형태로 바뀝니다. 사수는 표시기에서 지시하는 대로 포를 움직이기만 하면 되는 거죠. 플렉 18과 36의 방향 지시기는요 여러 개의 전구를 이용한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보기가 좀 어렵고 전구 교체가 자주 필요하다는 등의 문제가 있었죠. 그리고 드디어 1941년에는 또 다른 형태의 88mm 대공포가 등장합니다. 바로 플렉 41이었죠. 이름에서 말했듯이 1941년에 개발되긴 했지만 43년부터 대량 생산이 이루어진 포입니다. 플렉 41은요 보다 높은 고도의 적기를 맞추기 위해 개발된 포였어요. 포신의 길이도 플렉 37까지의 56구경장에서 무려 72구경장으로 크게 늘어납니다. 포탄의 구경은 같지만 더 강력한 곳으로 바뀌면서 탄속은 무려 초속 1000m까지 늘어납니다.
최대 도달 고도는 15km, 유효 도달 고도는 10km까지 늘어나고요. 지상 발사 시 사거리는요, 무려 19.7km라는 당시로서는 엄청나게 긴 수준을 자랑했어요. 포시는 처음에는 37까지는 3분할 방식이었지만 이게 나중에 이게 전쟁이 길어지니까 이게 생산성 문제가 다시 불거졌거든요. 그래서 다시 2분할 방식으로 돌아갑니다. 아무튼 플렉 41은 이처럼 높아진 성능으로 인해서요, 희생한 부분도 있죠. 바로 무게였습니다. 플렉 41의 무게는 무려 11톤이 됩니다. 처음에 6.7톤이었잖아요. 시작할 때. 그렇기 때문에 경쟁자인 영국의 3.7인치 대공포와 흡사한 수준까지 돼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자인의 진보로 인해 높이가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이건요, 급할 때는 대전차포로 써야 할 경우 매우 요긴한 특징이었습니다. 높이가 낮은 만큼 위치를 감추기가 쉬워졌기 때문이죠. 참고로 플렉 18부터 37까지는 구분이 생각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부품 사이의 호환성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이 형식 저 형식의 부품이 마구 섞였어요. 특히 파손된 포를 재생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전쟁 후반에 가면 플렉 18, 36, 37 사이의 구분이 사실상 무의미해집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 원래 목적인 대공포로서 88은 실전에서 어땠나요? 대공포로서의 88mm는요, 전쟁 초반에만 해도 그리 돋보이는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전장의 제공권을 주로 독일군이 장악한 덕분에 대공포가 원래의 특기, 즉 대공사격을 할 일이 별로 없었어요. 하지만 전쟁이 점점 독일한테 불리해지고 특히 독일 본토에 대한 연합군의 공습이 가해지기 시작하면서 대공포로서의 본능을 점점 발휘하게 됩니다. 1941년에 이미 뮌헨 지역만 예를 들어봐도 66문의 88mm가 배치되어 있었으나 88mm를 포함한 독일 대공포의 숫자는 날이 갈수록 늘어갔습니다. 1944년에 이르면요, 총 11,000문의 각종 88mm 포, 그러니까 플렉 18부터 41까지 이 88mm가 배치돼서 독일 본토와 전선을 가지 않고 이제 퍼지게 됩니다. 흔히들 2차 대전 중 독일의 대공포는 명중률이 낮고 탄약 낭비만 하는 무기체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사실 대공포는요, 여러분들 결코 무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연합군 사령부의 통계에 의하면요, 1943년에 발생한 연합군 폭격기의 손실 중 33%가 대공포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손실되지는 않았어도 파손된 기체들 중 66% 역시 대공포가 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1944년 6월부터 8월에 걸친 3개월의 기간 동안에 대공포에 의한 손실 비중이 더욱 높아졌는데요. 무려 격추의 66%,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총 격추 수가 한 700대가 격추됐는데 이 격추 수의 66%가 대공포에 의한 거였고요. 그리고 격추까지는 아니지만 손상된 거의 98%가 대공포에 의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이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물론 독일 전투기의 전력이 갈수록 약화되면서 대공포에 독일군이 의존하는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대공포가 연합군 폭격기의 전력에 매우 큰 피해를 입혔음은 부인할 수 없죠. 또한 시간이 갈수록 대공포의 숫자와 운용 모두 증강된 것도 사실인데요. 루르 공업지대나 베를린 등 연합군의 공습이 잦은 주요 목표에는요, 600문 이상의 각종 대공포가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88mm보다 더 큰 대공포도 있었어요. 가장 큰 거는 128mm도 있었는데 숫자로 볼 땐 88mm가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8mm야말로 전투기를 제외하면 연합군 폭격기에 가장 큰 피해를 안겨준 당사자였죠. 독일 본토에서 폭격기에 맞서 싸우는 것에 비하면 좀 떨어지는 수준이었지만 야전에서도 88mm는 대공포로서도 상당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공으로 날아오는 연합군의 공격기들은요, 주로 이제 20mm나 37mm의 기관포가 주로 상대했었는데요. 비교적 중고고도를 비행하는 적의 폭격기는요, 역시 88mm가 제격이었습니다. 대공포는요, 무엇보다도 무게와 기동성 등등을 감안하면 야전에서는 88mm 이상의 대공포는 전개되기 어려운 게 사실이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독일군 같은 경우에 보병이나 전체 1개 사단에 공군에서 파견된 88mm 방공대대가 있었습니다. 보통 정규 기갑사단은요, 편제상 762명으로 구성된 1개 방공포대대가 8문의 88mm 대공포와 18문의 20mm 기관포를 가지고 있었어요. 아무튼 88mm는 문자 그대로 독일 방공포 전력의 중추로 전쟁 시작부터 끝까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88mm 포들은요, 종류를 막론하고 모두 처음 개발할 때만 해도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았던 외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임무에서 본의 아니게 엄청난 실력을 발휘하게 되죠. 바로 지상의 목표, 그 중에서도 전차를 사냥하는데 상상을 초월한 재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 88mm가 외도로도 명성을 떨쳤다고 하셨는데요. 네, 제가 지난 시간에 이 88mm가 실전에 처음 참가한 것이 유명한 스페인 내전 때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독일군은 프랑코의 파시스트 반정부군을 돕기 위해서 다량의 무기뿐 아니라 군대까지 보내서 직접 싸우게 했었습니다. 이때 보내진 독일군 부대 중에는요, 88mm 대공포로 무장한 방공포병도 섞여 있었는데요. 이들의 임무는 당연히 적기를 격추하는 것이었지만 아직 2차 대전 때처럼 많은 항공기가 하늘을 뒤덮은 때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원래 임무를 수행할 기회는 생각보다 많지 않았었죠. 스페인에서. 하지만 이 88mm는요. 높은 명중률과 빠른 발사 속도 그리고 긴 사정거리 등을 살려서 지상 목표를 보통 대포처럼 쏘는 일도 자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쏴야 할 지상 목표 중에는 전차도 있었죠. 스페인 내전 당시는요, 아직 독일군의 전차가 1호나 2호 같은 깡통 전차들이 위주였어요. 반면 소련의 지원을 받는 스페인 정부는요, T-26 같은 소련제 전차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소련제 전차는 프랑코 파시스트 반정부군에게 엄청난 위협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88mm 같은 우수한 포는 철갑탄이 없어도 장갑이 두껍지 않은 당시의 소련제 전차들쯤은 단 한 방에 산산조각 낼 수 있었습니다. 이때 독일군이 88mm 대공포를 대전차용으로 썼다는 구체적인 증거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스페인 내전에 대한 다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스페인 내전 당시에 제대로 된 그 사진이나 영상 같은 기록이 잘 안 남아 있어요. 또한 이 독일군도 이게 의용군으로 참전해서 제대로 된 전투 기록이 좀 드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이 88mm로 소련제 전차를 작살냈으리라고 짐작할 만한 경우는 꽤 있습니다. 실제로 독일군은요, 스페인 내전이 한창이었던 1938년부터 88mm 대공포용의 철갑탄을 만들어서 지급을 합니다. 이게 39형 철갑탄인데요. 그리고 현장에서 이동용 바퀴의 부분을 펴지 않고도 사격할 수 있게 개조하는 사례가 급증합니다. 즉, 갑작스러운 적의 출현에도 쉽게 대처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여기에 지상용 직사조준경의 성도 개량됐고요. 운용 전술도 개선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 88mm의 대전차 전투는 스페인 내전에서부터 명성을 쌓은 것이 확실하죠. 어쨌든 88mm 대공포는 첫 실전부터 원래 용도와는 다른 외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에는 이 외도가 거의 본업처럼 부서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대전차포가 되나요? 네, 1939년 마침내 독일의 폴란드 침공으로 2차 세계대전이 터졌습니다. 근데 이 88mm가 지상 목표를 상대로 눈에 띄게 활약한 건 없었어요. 폴란드에서는. 왜 그러냐? 무엇보다도 가장 그럴듯한 표적인 전차가 폴란드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나마 있는 것들도 독일군의 37mm 대전차포나 전차, 심지어 대전차 소총으로 어렵지 않게 격파할 수 있었어요.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이게 당시 폴란드군 전차의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해의 프랑스 침공에선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프랑스군의 B1이나 영국군의 마틸다 같은 중장갑의 전차들은요, 독일군이 자랑하던 37mm 대전차포로는 이빨도 안 먹혔어요. 그래서 다급해진 독일군은요, 스페인에서의 경험을 되살립니다. 88mm를 끌고 와서 적 전차를 쏘기 시작한 거죠. 결과는 엄청난 대성공이었습니다. 1000m 밖에서도 한 발만 맞추면 그 어떤 연합군 전차도 깨끗하게 박살났습니다. 이런 확실한 관통력 덕분에 독일 기갑부대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나타나는 최고의 구원투수가 된 게 바로 이 88mm였죠. 특히 유명한 롬메리 사단장이었던 제7기합 사단은요, 프랑스 아라스 주변에서 영국군의 전차부대에 맞춰 위기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1940년 5월 21일 롬메리 제7기합 사단 후방을 영국군 전차대가 급습한 거였죠. 그리고 이 당시 독일군의 주력 전차는 여전히 전차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1호와 2호 전차였습니다. 그리고 주력 대전차포는 37mm 팩 36이었죠. 여기서 팩은요, 판저 압웨어 카노넨, 즉 대전차포를 의미합니다. 이거 독일어 잘하시는 분들 발음 기호 한번 적어주세요. 아무튼 이 당시에 독일군 7기합산의 주력이 훨씬 앞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영국군 전차부대가 후방을 기습한 거예요. 근데 이때 롬멜은요,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합니다. 직접 예하 부대의 대공포 부대를 지휘했어요. 그래서 88mm 대공포로요, 영국군 전차 부대를 섬멸해버립니다.
이때의 경험은요, 롬멜이 북아프리카로 건너갔을 때 유감없이 다시 한번 발휘됩니다. 88mm는 영국군의 공세를 몇 번이나 막아내는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됐죠. 이렇게 88mm 포가 정말 그 위력을 발휘한 때는 바로 북아프리카와 독소 전쟁이었습니다. 특히 북아프리카의 광활한 사막은요, 88mm의 긴 사거리를 발휘할 절호의 찬스였죠. 무려 2000m 거리에서도요, 99mm의 장갑판을 관통하는 성능이라면 연합군 전차에게는 사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특히 1941년 11월 19일 영국군이 가브르살레의 독일군을 공격합니다. 하지만 이때 88mm의 치명적 성능에 혼쭐이 나죠. 1개 전차 연대가 투입된 이 전투에서 독일군은 4문의 88mm 포와 12문의 야포를 투입했습니다. 그중 이 88mm 포는요, 영국군 전차 연대를 사실상 괴멸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이 피해를 극복하지 못한 영국군은 작전을 중지하게 되죠. 물론 이 전투 외에도 독일군의 88mm가 영국군 기갑부대에 치명타를 입힌 사례는 북아프리카 전선에서 흔했습니다. 워낙 이 88mm의 악명이 높다 보니까 영국군 전차 승무원들은요, 독일군의 대전차포에 피격되기만 하면 무턱대고 팔팔을 당했다고 보고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전선 역시 88mm가 대전차포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한 전선이었죠. 1941년에 독일군의 소련 침공인 바르바로사 작전에서 88mm의 주 목적이 원래 대전차포가 아닌가 할 정도로 바쁘게 전차 사냥꾼 역할을 합니다. 침공 초기만 하더라도 독일군은 어떻게 생각했냐? 저 로스케 전차들은 37mm 대전차포로 간단하게 격파할 수 있는 양철 깡통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곧 이렇게 생각한 독일군 눈앞에 엄청난 소련군의 괴물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소련군의 T-34나 KV-1 같은 신형 전차들은요, 당시 독일군이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엄청난 괴물이었어요. 특히 떡장갑을 자랑하는 KV-1은요, 독일 병사들 사이에서 도로 위의 괴물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래서 이 KV-1만 나타나면 완전 패닉에 빠졌어요. 그리고 바로 이럴 때 구원의 여신으로 등장한 것이 88mm 대공포였습니다. 도저히 부술 수 없을 것 같은 괴물 전차들도 결국 88mm가 등장하면 하나둘씩 주저앉았습니다. 다만 워낙 떡장갑인 이 KV-1은요, 독소전쟁 초기에 88mm의 철갑탄이 충분히 지급되지 않아서 제대로 격파되지 못한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독일로서는 다행히도요, KV-1이나 T-34가 1941년만 해도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었는 데다 소련군의 전차 선수도 매우 추악했기 때문에 충분히 상대할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88mm라는 구원투수가 없었다면 독일군의 피해는 엄청났을 겁니다. 아무튼 이처럼 전차나 대전차포가 감당할 수 없는 적이 나타나면 88mm 대공포가 불을 끄는 소방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독일군 전차와 대전차포들이 충분히 개량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하지만 이 독일군의 대전차포와 전차가 개량된 이후에도 이 88mm 연합군 전차 사냥은 계속됐습니다. 이 88mm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도 사실상 모든 연합군 전차를 한 발에 박살내는 위력을 자랑했습니다. 특히 셔먼한테 완전 쥐약이었어요. 셔먼은요, 3000m 밖에서도 한 발에 박살나는 그런 처참한 지경이었어요. 노르망디에서 영국군이 단숨에 독일군의 방어망을 돌파해 전세를 역전하려던 야심찬 돌파 작전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작전이 굿 우드 작전이었는데요. 이때 영국군은요, 수백 대의 셔먼을 투입했습니다만 무려 300대의 셔먼만 잃고 실패하고 합니다. 그리고 영국군이 이렇게 실패한 데는요, 독일군의 88mm 대공포들에 의한 방어가 치명타였죠. 전차도 대전차포도 부족했던 독일군은요, 러시아부터 이탈리아 이른 거의 모든 전선에서 80mm 대공포를 대전차포는 물론 심지어 야포 대용으로도 활용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연합군은 거의 88mm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었습니다. 나중에는 강력한 독일군의 포격을 받았다 하면 과거의 영국군과 마찬가지로 무조건 88이 우리를 쏜다, 이렇게 보고했어요. 근데 이 정도면은 전차포로도 쓰였을 것 같은데요? 네, 여기에서 다시 독일 전차의 전설이 시작됩니다. 이처럼 엄청난 위력의 88mm 대공포를 전차에 실어 쓰자는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으면 그게 이상한 거죠. 오래지 않아 88mm 대공포를 전차형으로 개조한 KWK-36이 전차에 실려 대활약하게 됩니다. 바로 그 유명한 전설의 타이거1 전차의 주포가 바로 이 KWK-36이었죠. 거리만 충분하면 한 대로도 수십 대 T-34를 상대할 수 있는 무적의 괴물전차 타이거1의 명성도 사실 KWK-36이 없이는 달성할 수 없었을 겁니다.
KWK-36은요, 종전 시까지 사실상 모든 연합군 전차를 격파할 수 있었고요. 셔먼이나 T-34 같은 연합군 주력 전차에 대해서는 대부분 거리에 관계없이 한 발에 파괴가 가능한 저승사자였습니다. 하지만 독일군은 이걸로도 부족하다고 느꼈는지 이보다 더 강력한 88mm 대전차포의 개량형을 만들기에 이르는데요. 원래 구경장이 56이었던 KWK-36을 개량, 포신을 훨씬 긴 71 구경장으로 만든 KWK-43이 등장합니다. 이 KWK-43은요, 2500m 밖에서도 약 150mm 두께의 장갑판을 관통할 수 있는 엄청난 위력을 자랑했습니다. 소련군의 히든카드였던 스탈린 중전차마저 공포에 떨게 만들었죠. 그리고 이 포가 개량되면서 포탄도 업그레이드됩니다. 이 KWK-36까지 쓰인 39형 철갑탄은요, 탄피 길이가 570mm예요. 하지만 신형 43형 철갑탄의 탄피 길이는요, 무려 855.1mm였습니다. 훨씬 강력한 위력을 발휘했죠. 제가 다행스럽게도 2018년에 영국에 갔었을 때 영국 보빙턴 전차 박물관에서 이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그래서 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이 KWK-43은 1960년대까지도 잘하면 먹어줄 수 있었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만큼 엄청난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KWK-43은요 전차 이외에 다양한 플랫폼에서도 탑재됩니다. 이 KWK-43은요 독일 전차의 끝판왕인 티거2, 퀴니스타이거, 그치? 이것뿐만 아니라 대전차 자주포 있어요. 나스오론이라고, 여기도 탑재됐었고요. 그 다음에 역시 대전차 자주포 엘레판트, 그 다음에 야크트 판더, 구축 전차죠. 야크트 판더. 우리가 예전에는 이제 프라모델에 뭐라고 써있었냐면 이거 롬멜 습격포라고 했어. 이 야크트 판더 같은 전차나 대전차 자주포에도 장착되어서 악명을 떨쳤습니다. 제가 이것도 보빙턴에 가서 사진을 다 찍을 수 있었어요.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스호른만 없었어요, 거기서. 그래서 이 나스호른은 이제 이 러시아에 있는 전차 박물관 사진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린 거고, 나머지 장비들은 제가 직접 보빙턴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아무튼 이 덕분에 여기에서 수많은 에이스가 배출됩니다. 티거1 에이스 미하일 비트만은요, 1944년 전설의 빌레르보카지 전투에서 단독으로 영국군 전차 연대본부를 쓸어버렸고요. 또 다른 티거1 에이스 오토카리우스는 티거 전차 1개 중대, 이게 8대로 구성되어 있는 1개 정대를 이끌고 소련군 전차 1개 여단을 격파합니다. 이 양반은 이제 전쟁 끝나고도 오래 살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약국도 열고 그랬었어요. 또한 이 88mm를 탑재한 대전차 자주포 나스오론의 에이스 알베르트 에른스트는요, 1943년 12월 나스오론의 71 구경장 88mm 포를 이용해서 21발을 발사해 14대의 소련군 전차를 잡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KWK-43을 탑재한 야크트 판더도 눈부신 활약을 펼쳤는데요. 노르만디 전투에서 프리드리 루더는요, 1944년 8월 세대의 야크트 판더를 지휘해서요, 2분 동안 영군 처칠 전차 11대를 격파합니다. 여기에 후속하던 2개 보병 중대까지 고폭탄으로 완전 작사를 내버리죠. 물론 이런 활약은요, 이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뛰어난 기량도 중요하지만 88mm의 압도적인 파괴력도 한몫했으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성능의 KWK-43을 대전차포로 안 쓰면 그게 또 바보였죠. 독일군은 이 KWK-43을 보통 대포처럼 끌고 다니는 견인 대전차포로 개조한 팩43도 만들어서 사용했습니다. 애초에 이게 88mm가 뭐예요? 대공포잖아요. 제대로 된 대전차포에 비해서 이게 대공포였기 때문에 이게 차체가 굉장히 높았어요. 또 덩치도 너무 컸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전차포에 요구되는 매복 능력으로 따지자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KWK-43을 활용한 전문화된 팩43 88mm 구경의 대전차포가 등장합니다. 이것도 제가 보빙턴에서 찍어왔더라고요. 하지만 이 포는 전차 등에 탑재될 때에 비해서 썩 활약이 좋지는 못했습니다. 일단은 위력은 좋았어요. 화력은 좋았는데 일단 무게가 5톤이나 됐어요. 그래서 한번 설치된 다음에 움직이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로 적잖은 팩43이 움직이지도 못하고 연합군에 노획되거나 독일군 자신에 의해서 자폭되는 그런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그래도 팩43에 의해 파괴된 연합군 전체 수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전쟁 이후에는 어떻게 됐나요? 이 88mm 대공포는 종전 시까지 무려 2만 문 이상이 제작되었는데요. 전차포와 대전차포까지 합하면 그 숫자는 거의 3만 문에 육박합니다. 이렇게 우수한 포였기 때문에 전후에도 생산되어 쓰일 것 같았지만 전쟁 말기부터 90mm 전차포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곧이어 1950년대에 105mm 전차포가 주류가 되면서 더 이상의 영광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통을 이어받은 독일의 라인메탈사는 120mm 전차포를 만들어서 서방 전차포 시장을 사실상 평정해버리죠. 그리고 또 신기한 게 있는데요. 이 핀란드군이 43년에서 44년 사이에 90문을 독일에서 수입했어요. 이 88mm를. 근데 이 88mm 대공포를 핀란드군요, 대공 목적에만 사용했거든요. 근데 언제까지? 무려 1977년까지 현역으로 사용했습니다. 아무튼 이 88mm는 2차 대전 최고의 화포로 독일군에게는 환희를, 연합군에게는 공포를 안겨준 장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영광은 지극히 짧아서요, 2차 대전 나치 독일과 함께 사라져버렸죠. 그래도 아직까지 전 세계 2차 대전 밀터리 팬들의 가슴 속에 88mm는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